네, 문을 연 지 나흘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다시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어디 하나 안전한 곳 없이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더 연장할지 여부를 잠시 뒤에 발표합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의협과 정부 협상은 극적 타결점을 찾았는데요. 자, 관련 이야기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회 벌써 세 번째 셧다운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 보좌진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정치권 인사들 자택 대기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종배 정책위 의장 그리고 보좌진들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큰 한숨은 돌린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다행히 확진자하고 직접 접촉했던 분들이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오늘 국회 다시 재개방하나 이게 관심이었는데요. 근데 어제 파악된 접촉자 말고 지금 선별검사 대상자가 좀 더 나와서 이거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물론 지금 먼저 접촉했던 분들 몇 분은 지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이분들과 또 만났던 분들까지 합쳐서 지금 계속 검사를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 완전히 지금 해소됐다, 이 리스크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좀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 지난번에 사진 기자와의 어떤 감염, 사진 기자 확진받은 사진 기자로부터 출발한 최고위원회에서의 상황과는 약간 좀 다르다라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차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10분 정도의 2m 이내의 거리 이렇게 해서 10분 이상 이제 함께 했을 경우가 이제 밀접 접촉자인데 사진 기자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사진 기자가 며칠 후에 그만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예. 며칠 후에 제가 그만둡니다. 이런 인사들 때문에 접촉이 좀 있었던 있었어요. 거고. 근데 예. 이번에는 그렇게 막 말을 나눈다거나 이런 어떤 직접적인 접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 이종배 정책위 의장의 그런 보좌관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치듯 지나가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기 때문에 예. 그때보다는 덜 위험한 어떤 상황이다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예. 설명입니다. 또 같은 공간에 있던 분들이 음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다 같이 이제 사무실에서도 요즘에 마스크 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간접 접촉했었던 이낙연 대표, 네. 자 이번에도 잠시 자택 대기를 네. 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활동은 재개하셨던데 이번이 근데 네 번째 자택 대기를 하신 거라면서요. 자택 대기 네 번째죠. 예. 사실은 이 코로나19 국난 극복 위원장을 맡기도 했었고요. 예. 자, 한번 올해 들어와서만 봐도 국무총리 그리고 이제 코로나 극복 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 총선에 나온 후보는 또 선거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은 총선 자체도 이 신천지 대구 교회 발 코로나 확진 때문에 선거운동 거의 안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로 했죠. 총선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의원 생활이 시작됐다가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당대표가 된 건데 예. 이 와중에 자택 대기만 네 번째예요. 그만큼 광폭으로 일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올해 쭉 흘러온 일들이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그만큼
우리 바로 옆에 스며들어와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여야를 망라해서 당 대표나 당 지도부 그리고 이제 주로 활동이 많은 정치인들은 제가 보기엔 초비상 상황으로 접어들었고요. 네.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들, 지금까지 업무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좀 이낙연 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오찬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대통령도 비대면 업무에 들어간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곧 뭐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이런 피감기관 공무원들도 많이들 이제 국회에 오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마다 국회가 계속 스톱돼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K방역이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언택트 문화에 대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를 보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 같은,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의회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입법으로 통과시킨 어떤 몇 가지 어떤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도 투표를 할 수 있다든지 네. 이런 표결에 참석할 수 있다든지 이런 몇 가지들이 이제 언택트 문화 속에서의 어떤 정치 활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법들이 미리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9월은 거의 국회 계절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 말씀하셨고요. 또 예산결산위원회를 그러니까 예산을 한 달 동안 통과시켜야 돼요. 그럼 굉장히 심사를 많이 해야 되고 국정감사 말씀하셨듯이 피감기관들과 계속 접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무엇인가 틀을 만들어놨어야 됐다. 그런데 지금 사진기자건, 그다음에 이종배 정책위 의장건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이제서야 국정감사에 대한 전수조사 얘기가 나오고 뒤늦게 이제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도 언택트로 표결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논의가 아직도 지금도 그냥 이야기만 되고 있지 예.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9월이 이미 지났는데도 왜 이제서야 이런 얘기가 나오지 할 정도로 정치권은 지금 굉장히 뒤늦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오히려 있겠습니다. 앞서가야 하는데 좀 반응이 늦다. 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198명, 네. 200명에 조금 미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뭐 아주 폭발적인 확산세는 좀 막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국민들 협조 덕분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그래서 2.5단계를 더 연장할지 여부를 오후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아침에 정세균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인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국민들께서 조금 더 인내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정 총리의 발언만 속보로 나왔지 말씀하신 대로 2.5단계를 지속한다, 완화한다, 격상한다 이 얘기는 전혀 아직 없습니다. 공식적인 브리핑을 최종적으로 봐야 되지만 느낌적 느낌은 이게 연장할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되는데 예. 그게 전 이해되는 게요. 어제 브리핑을 보시면 어제 브리핑에서 200명 아래로 떨어졌다, 100명대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200명에 가까운 100명대죠. 그렇죠. 예, 사실상 200명입니다. 몇 명 모자란. 그런데 이 어제 방역 당국의 초점은 시선이 어딜 가 있냐면 추석에 가 있어요. 추석에. 예. 지금 추석이 이제 3주여면은 닥쳐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9월 시작되고 벌써 한 주가 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8월 초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8월 8일이 제 기억에 9명이에요. 예. 8월 초에 10명대가 나오다가 그리고 8월 9일에 30명이 돼서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면서 30명대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다 이제 이 8월 14일부터 103, 199 이렇게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400명도 넘게 찍고 지금 내려온 게 200명 가까운 수치인데 그렇다면 한 달 전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좀 유지하면서 방역을 예. 지킨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집합들 지금 이제 사실 수도권은 3단계나 다름없습니다. 예.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거고요. 카페도 다 지금 셧다운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민족 대이동이 3주 후라고 한다면 예. 지금 이 100명, 200명을 그냥 끌고 간다면 그때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추석 때 저 친지들 만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캠페인을 한들 예. 늦는다. 지금 이렇게 해도 이동량이 줄어드는 게 20에서 25%밖에 안 줄거든요. 예. 그럼 70% 이상은 살던 대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석에 이동 제한 해달라 이런 청원들이 또 올라오고 강제적으로 있더라고요. 해달라. 왜냐하면 네. 집집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옆집은 왔는데 너희는 안 오느냐 이런 문제들이 늘 가족 간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번 추석은 이동 제한입니다 하기를 또 바라는 아마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런 청원이고 4만 명 이상 넘게 동의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아직까지 뭐 20만 명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있다는 것도 또 방역 당국의 필요가 있다는 것도 예. 우리가 좀 감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방역만 생각하면 다 이렇게 이동 제한도 하고 또 2.5단 계속 유지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 그 힘든 정도가 뭐 저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맞습니다. 정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 국민 대상보다는 선별 그 지급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전에 지급하자. 네. 어떤 내용들이 지금 당정 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자, 일단 그 뭐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냐, 아까 복지라는 표현보다 예. 어쨌든 지원에 네. 대해서의 논쟁이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굉장히 지난하게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긴 있었지만 상당히 빠르게 사실은 그런 논의들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별 지급으로 지금 거의 가닥이 잡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이나 또는 여당 내의 이견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당이 뭐 결정하면 따르겠다라고 오늘 뭐 얘기를 했습니다. 당이 선별 지급 결정하면 따를 것이다. 따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모두 다 힘든 건 그렇지. 모두가 힘든 건 예. 마찬가지지만 1차 때와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민들도 지금 어느 사람, 어느 계층, 어느 직업군이 가장 힘들다라는 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지금 최근에 2.5단계 일주일 동안 들여다보면 거의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통행금지 시대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거리가 적막해지고 있습니다. 거리가 적막해지는 만큼 사실은 자영업자들은 지금까지 6개월을 버텨왔는데, 그러니까 좀 나아지겠지 하다가 일주일 딱 지금 이렇게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게 되는 뭐 포장 배달 빼놓고는 못하게 되는 상황이 딱 닥치게 되니까 사실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인내심마저도 없어졌다는 걸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 고용 지원금 같은 거 예. 일단은 뭐 프리랜서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 또 자영업 일정 정도의 어떤 그 지출을 근거로 해서 예. 이제 매출을 근거로 해서 이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당정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야당이 일단 이견이 전혀 없어요. 4차 예. 추경 빨리 해라 그러고 빨리 지급하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선별해서 그것을 이제 지급하는 것 이게 기재부가 사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한 업무가 지금 몰려 있는데 여기에 4차 추경과 선별 지급과 관련된 안을 기재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만 빨리 어쨌든 만들어 놓는다면 뭐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큰 업종 직군에 핀셋 지원하겠다 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네. 거고 야당도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 시간만 보면은 추석 전에 가능할까 싶긴 한데 네.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합니다. 예. 이 1차 때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개념이 다릅니다. 저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 표현은 없어졌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난주에 정부에서 한 이야기는 일괄 지급 없다인데 이 일괄 지급 없다? 그러면은 100% 보편으로 주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중하위 50%건 70%건 이 자르는 자체가 일괄 지급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면 다 주는 거니까. 그래서 선별 지급이라는 말도 안 쓰고요. 지금은 맞춤형 지원, 핀셋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 상황을 계측해서 힘든 데부터 먼저 주는데 1차 긴급 재난지원금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게 그때는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정부가 이 돈을 좀 힘든 곳에 가서 써주십시오. 그럼 소비자에게 돈을 주고 공급자에게 물건을 사십시오 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소비자를 거치지 않아요. 국민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소상공인, 이 중소기업인 힘든 사람, 아까 예. 말씀하신 프리랜서 일하는 업종 직군을 업종에 선별하니까 직접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복지 개념은 완전히 빠져 있고 예. 긴급 수혈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긴급 재난지원금과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긴급 재난지원이란 의미는 맞지만 사실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저는 그때 맞춤형 소비 진작 차원이 컸었죠. 예, 맞춤형 이 직접 지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예, 긴급이다 보니까 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또 하나 걱정이었던 것이 의사들의 집단 휴직 문제였는데요. 네. 이거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아침에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보름 가까이 이어진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자, 합의문 서명식 때 나왔던 이야기를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서 균형 있게 우리가 추진할 내용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 그런 내용하고 중단 후 원점 재논의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만들어진 그런 합의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전공의 고발의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만나서 혹시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좀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만나서 극적으로 타결을 이뤘습니다. 최종 문구가 어떻게 조율되냐 이게 가장 관심이었는데요. 네. 내용을 보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 자, 뭐 합의문은 최종 5개 조항입니다만 이런 내용이 이런 문구로 정리가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과 그다음에 의협과의 서약서는 지금 이미 사인을 했죠. 8시 30분에 하려다가 시간은 좀 늦어졌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정당이기 때문에 입법 추진과 관련된 문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즉 논의 중 그러니까 협의하는 와중에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입법안을 내놓는다든지 이러면 다시 그게 결렬되지 않습니까? 그걸 명문화했다는 점, 입법 추진 강행 안 하겠다 이런 이것이 명문화됐다는 점하고 다른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전공의가 좀 주장했던 부분들이 뭐 처우와 관련해서 뭐 특별법 재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고요. 또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관련된 뭐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5개 합의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의료계가 가장 반발하는 게 의대 정원, 의대 정원 증원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대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관련해서 어쨌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 단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문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잠시 뒤에 복지부하고 의협이 이제 합의문에 또 서명을 할 예정인데, 자,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 전임의들의 반발이 좀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 정부 합의문하고는 표현이 조금 다른가 봐요. 네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하나는 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이 민주당은 뭐 의석도 많지만 지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입법부 내에서 입법 과정을 가지고 제도적인 이제 추진을 지원하거나 혹은 여기서 뭐 잘못되는 부분을 좀 바로잡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이 직접 이 주관 부처는 바로 보건복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전공의들이 젊은 의사들이 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것 같다. 뭐 의협도 불신이 높았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가는데 아까 문제는 최대집 회장이 의협 회장 자격이긴 하지만 어제 범투위의 끝장 토론을 통해서 의료계의 총의를 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투위로 지금 창구가 단일화된 거죠. 범투위로 단일화됐고 범투위를 대표하는 인물이 최대집 의협 회장으로 돼 있는 겁니다. 어제 충분히 단일안으로 수렴이 됐다. 이 단일안의 핵심은 결국은 정부 정책의 원점 재논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공의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건 문서화인데 적어도 집권 여당과의 문서화는 서명이 됐고 이것은 효력이 발생된 거고 복지부와도 이제 이 협약을 하면 서명을 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미 서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을 따져보면 의료계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지금까지 이 정부가 발표했던 이 미래 정책들을 의료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방법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여기는 다른 요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왜 의사와 정부만 협의를 하느냐? 이 소비자, 이 의료시장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입장, 일반 국민들의 권리도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예를 들면 뭐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의료인들의 이 또 권익은 어떻게 여기 반영이 되느냐?
이런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서약서 협약의 상설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여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완료됐는데 또 다른 제3의 참여자나 이해관계자가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의료계는 너무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완급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로 젊은 의사들이 무기한 파업을 이미 시작한 게 21일입니다. 의료 공백도 이미 이제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고 있고요. 상호 간에 다 피로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국민 피로감이 큰 것이고. 그래서 아까 아침의 속보가 그나마 국민들에게 위안이 됐어요. 8시 반에 서명하고 9시 반에 파업을 종료하고 모두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다. 그런데 마지막 잡음은 오히려 앞으로 만들어질 상설협의체 내에서 흡수해서 면대면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끝까지 정부와의 합의문까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의료진 복귀 소식은 안 들리는 맞습니다. 상황이고요. 전공의 전임의들이 반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당과의 합의문에는 원점에서 재논의한다가 들어있는데 지금 복지부와의 합의문을 보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만 결국 문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상황이라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공의 전임의 이 젊은 의사들이 오늘 아침 9시부터 지금 서약식 하는 이 현장에 나가서 자신들의 입장을 지금 뭐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전날 단일안을 합의했던 거는 뭐냐면 그 단일안 안에 무조건 철회, 4대 정책의 철회와 원점에서의 재논의 이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약속을 받고 단일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와의 합의문에 보면 아주 애매한 상황이다. 즉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뭐 협의 뭐 이 표현과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전임의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책들, 이 4대 의료 정책들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고 또 이것이 불합리하고 굉장히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소비를 하는 정말 국민들한테 더 안 좋은 결과다라는 게 의료계의 어떤 주장이고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하자라고 만나자고 하는데 정부가 계속 그것을 지연시키거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걸 통보하는 형식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전임의와 전공의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아까 그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상황은 사실은 의사들한테 거의 정부가 거의 모든 걸 들어줬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의학분업이라든지 이럴 때 사실은 의료계가 의사협회가 훨씬 불리해졌어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밥그릇 싸움이다라고 국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두 가지를 사실 실수로 했거든요. 정부 측에서. 하나는 블로그에 나오는 시민단체 추천.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자리를 비운 전공의를 고발한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 의사편으로 많이 또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어쨌든 국민들이 편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고집을 하면 아마 전공의와 전임의가 좀 고립되는 양상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쨌든 어렵게 합의문을 마련하는 거니까 이제 한 발씩 좀 양보하는 이런 자세가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학생들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의사 국가고시 시험 신청일 한 차례 연장이 됐는데 신청일이 오늘 마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전에 뭔가 합의가 깔끔하게 돼야 신청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범투위 안에는 의대생 연합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제 본과 4학년 학생들은 국가고시 쳐야 되고 의전원 학생들도 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90% 응시 취소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어요. 8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원래는 이제 이번 화요일에 시작될 것이 다음 주 화요일로 일주일 미뤄진 건데 오늘까지는 다시 응시를 해야 시험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뭐 오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만 지금 빠른 이른 오후에라도 최종적인 타결이 나오고 의료계가 다시 자신의 자리들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좀 오후에 분주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 타결 소식을 저희가 빨리 속보로 맞습니다.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자, 어제 간호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SNS 글을 두고 벌어진 정치권 공방에 다시 한번 좀 불이 붙었습니다. 기획비서관실에서 이 내용을 썼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부터인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멘트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앵커 멘트가 특히 이제 오프닝 같은 경우는 작가들이 쓰기도 하고 혹은 그것을 취재했던 이제 현장 기자들이 쓰기도 하죠. 때로는 그게 그냥 그대로 나가기도 합니다. 아, 뉴스 앵커 멘트 말씀하시는 거. 저 같은 그렇죠. 경우야 제가 씁니다만. 네, 그래요. 뉴스가 TV에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는 9시 뉴스, 7시 뉴스 이런 것들. 네.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때로는 이제 앵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데스크가 고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답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청개구리 대통령도 아니신데 왜 그렇게 말은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레이저라는 별명이 붙었던 전임 대통령의 눈빛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네, 아마 그 야당에서 편가르게 비판을 했었던 부분이 폭염 시기에 5교의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고 의료진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는데 대부분이 간호사였으면 국민들이 알고 있다. 이 표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 근데 이후에 이제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비서관이 작성한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공방이 붙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육성이 나왔습니다만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또 방송 전문가잖아요. 언론인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저 이 고민정 의원 스타일의 이제 해명, 해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 일반 청취자는 방송 내부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럼 누구를 신뢰하느냐? 앵커입니다, 앵커. 왜냐하면 앵커가 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고를 데스크가 썼는지 기자가 썼는지 시청자에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김정아 앵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상은 큰 이 전달력의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 이제 이 설명, 해명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예. 와닿진 않는다. 그 예를 들면 이 대통령의 연설문은 모두 다 팀이죠. 최고의 팀이 만들어낸 메시지의 총화인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느 대목을 썼는지를 알 필요가 있나요? 누가 말했죠?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그냥 시작이자 끝이라고 봅니다. 예. 아니면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고치시거나 문제가 있다면 아니면 말씀을 하시고도 정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최종 책임은 그 이 화자에게 있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로 해결돼요. 의사들이 이렇게 지금 좀 아주 시끄러운 상황에 처해 있고 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료 현장을 지금 간호사들이 주로 지켜주고 있다. 네. 환자는 지금 누가 돌보고 있느냐? 간호사분들이 돌보고 있다. 또 이제 코로나19 우리가 의료진 덕분에 이 챌린지를 했는데 네. 그 의료진 안에 적지 않은 다수가 간호사였다. 예. 근데 이 고마움을 표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의사들에게만 너무 초점이 가 있으니 모처럼 간호사도 좀 위로합시다 정도로 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설문 표현이 조금 껄끄러운 대목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뭐 연설문을 작성한 비서관을 청와대 내부에서 탓했다, 질책했다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대통령의 책임을 면하려고 노력하면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대통령의 연설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어서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앵커 멘트 작성이 방송사마다 조금씩 뭐 네. 다르긴 하고요. YTN 같은 경우는 취재 기자가 가장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1차적으로 취재 기자가 써서 올리고요. 가장 앵커가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치기도 하고 뭐 전체적인 그랜드 오프닝이나 뭐 연결 멘트 같은 경우는 앵커가 쓰기도 하고요. 뭐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PD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고민정 의원이 여기에 비교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와 대통령의 SNS 글은 그럼 작성하는 데 있어 어떤 게 정석입니까?
그건 정석이 없죠. 그러니까 예. 뭐가 맞아요. 정답이 있는 게 맞아요. 아니고 스타일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SNS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 이전에 SNS라는 게 있지도 않았고 예. 또 김정은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은 있다 하더라도 그거 직접 이렇게 하실 분들이 아니라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확실히 합니다. 직접 하셨어요. 직접 모두 다 댓글을 하셨고 밤 12시에도 댓글 다셨던 분이라 참모들이 되게 말렸거든요. 맞아요. 이게 좀 함께 좀 논의하고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워낙에 뭐 그 SNS라는 그 당시에는 어쨌든 커뮤니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계셨었고요. 두 번째로 이명박 대통령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뉴미디어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완전히 특별히 만들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거의 비슷하게 완전히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 SNS 글을 맡겼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은 청와대 그 담당관들은 어떻게 글을 쓰기 직접까지 어떻게 하냐면 그 대통령의 모든 글들을 전부 읽어보고 말하는 습관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그 스타일 그대로 사실은 뜻을 담아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뭐 비서관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정석에 있을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예. 지금 고민정 대변인이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사실 너무 TMI라고 그러죠. 너무 많은 지금 해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스텝이 어긋났다. 모든 거는 청와대에서였고 모든 거는 대통령의 뜻이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최근에 정부를 향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안철수 네네. 국민의당 대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눈빛이 전직 대통령 레이저 네. 눈빛을 닮아간다 이런 네네. 얘기까지 했는데요. 바로 이재명 지사하고 눈빛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저는 이건 정말 비생산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건 주관적이고 느낌의 영역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눈빛이 달라졌다. 뭐 국민 중에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도 갈리기 때문에 만약에 호 측에 서 있는 국민이라면 대통령의 눈빛이 좋은 쪽으로 달라졌다. 예. 예를 들면 요즘에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한 게 공권력이라든가 이 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결론은 뭐냐면 의료계에다가 굉장히 대폭 양보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정부의 정책은 원점에서 상호 간에 논의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물러선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방역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유한 성품의 대통령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캐릭터를 비교해 보더라도. 그런데 임기 후반에 뭔가 이 국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 모습이 좋아졌다, 좋다, 강단 있게 하셔야죠. 그런 사람도 있고 더 세게 하십시오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반대쪽, 불호 쪽에서는 원래는 굉장히 부드럽던 대통령이 예. 저렇게 좀 독해졌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당 지도자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눈빛이 달라졌는데 전임 대통령과 비슷해졌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역시 TMI입니까 그러면? 전 이걸 가지고는 다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안철수 대표 개인은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예. 그러시군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거지. 네. 여기 뭐라고 반응을 해주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새롭게 간판을 바꾼 국민의힘, 어제가 김종일 비대위원장의 취임 100일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앞으로 재보궐선거와 앞으로 대선 주자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당 내부에서의 소위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특히 밖에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 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 당에 흡수되셔가지고서 결국 대통령 후보는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다른 외부 사람들은 흡수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어저께 김종인 대표의 표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예. 표현은 특정인을 굉장히 많이 연상시켰어요. 안철수 아까 대표 국민의당 대표를 연상시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비토를 했다 이런 그 뉘앙스로 기사를 보도를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 팀플레이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지금 통합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몇 번에 걸쳐서 안철수 대표한테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그렇죠.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뭐 응답을 바란다, 화답을 바란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근데 그때 그렇다면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캐릭터라면 자신의 생각이 다르면 다른 대로 아마 제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굉장히 그걸 확대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어떤 견제가 아니겠느냐. 견제와 이 상황 관리.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 후보라든지 서울시장 후보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남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대표의 문제는 뭐냐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런 표현을 대통령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는 되지만 지지율이 그렇게 큰 차이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추세선으로 오르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거리를 두면서 지금 이 국민의힘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식단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부한 우리가 인물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한 사람이 굉장히 앞서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좀 봐달라. 이거는 이 야당으로서의 어떤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언급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국민의힘 이 이름 나올 때부터 국민의당과 연대하는 맞습니다. 거 아니야, 이걸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사실 계속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기자들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이제 선을 긋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역할 분담론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 동의할 뿐만 아니라 예. 김종인 위원장의 이 화법도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안철수건 누구건 대권 주자 이 저 합당해가지고 야권 저 대권 주자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폄훼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엔 이런 식이에요. 안철수 대표나 혹은 홍정욱 전 의원이 언급되면 아유 뭐 젊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인물 잘났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조건부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능력까지 갖춰야 된다. 그게 예를 들면 이제 뭐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국민적 인지도라든가 그러면서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요 분위기를 띄우는데 백종원 씨도 동원되고 뜬금없이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화법은 그 사람은 안 돼가 안 나와요. 조금 부족해. 뭔가 더 필요해. 양념을 더 쳐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동료지. 사실은 배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팀플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의 정확하다고 보고요. 국민의당이 암묵적으로 동의해주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은 선관위에 등록될 수 없었죠. 이건 사실은 이 이면적으로는 국민의당도 그 흐름에 가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선을 긋는 듯 보이지만 예전 발언하고 좀 비교를 다릅니다. 해보면은 좀 여지를 두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는 좀 즐거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그 메인 차트 핫백 1위에 올라서 네네. 우리 국민들 어깨를 정말 으쓱하게 해줬는데요. 네네. 최영일 평론가님 뭐 문화평론도 많이 하시니까 네. 기네스 신기록 행진도 또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가 제가 올해 이런 경사를 2번 볼 줄 몰랐어요. 기생충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하나는 코로나 안타까운 이 상황에 접어들기 직전에 이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4개 부문 석권. 이거는 제가 내 당대에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빌보드 핫백. 빌보드 이 200 차트에서 BTS는 여러 번 1위를 찍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앨범 차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싱글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음원으로 듣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핫백은 정말 못할 줄 알았거든요. BTS 최고는 4위였고 우리나라의 최고는 기억하시는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었고 그런데 1위를 찍네요.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 탄 것과 다르지 않은 쾌거다. 좀 정말 찬사 많이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한참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당장 올 12월에 멤버 중 한 명이 좀 입대 그렇죠. 예정인 이런 네,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어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연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면제하고 좀 다른 다르죠. 개념인데요. 예, 예. 이런 좀 길이 열리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길이 열린다기보단 2년 2년을 더 플러스 유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28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근데 이제 한참 활동할 시기에 그렇죠. 활동을 할 수 있게. 30세까지로 이제 연장해 주는 건데 예. 지금 청와대 청원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보드 100이라는 건 금메달보다 더 그 우리의 그러니까 국위를 선양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면제해 주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그런 청원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BTS가 처음으로 한 것이지만 이제 사실 마지막 장벽, 그러니까 그 이 미국의 그 음반 산업 또는 문화 산업에서 야, 도저히 안 돼, 못 받아들이겠어라는 마지막 선 하나가 이제 무너진 것이거든요. 물론 BTS가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지만 이렇게 무너진 이후부터는 K-팝의 여러 정말 아이돌들이 이제는 빌보드 100 차트에 아주 자유롭게 오를 수 있을 예. 겁니다. 그때마다 모두 다 면제를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전원지 의원의 한 2년 정도의 유예 정도면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뭐 이런 조심스럽게 좀 지지를 하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다이너마이트 뭐 국민들 들을 때마다 굉장히 신나는 이런 노래인데 이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오늘 10월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멤버의 군대 뭐 입대 문제, 이 문제가 더 관심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어제 빅히트 방시혁 대표가 방탄소년단 멤버 7인한테 주식을 증여했는데요. 네. 이 평가액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주식을 증여했는데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엔터주가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들고 예. 사드 이후에 힘들어졌어요. 중국 시장을 상당히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빅3, 뭐 SM, JYP, YG 다 아실 텐데 요새 별로 안 좋았다고요. 근데 빅히트가 BTS 때문에 유일하게 약진을 하고 있는데 네. 빅히트의 경우에는 여기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BTS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그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세인데 저는 방시혁 대표 잘했다고 봅니다. BTS 멤버 7명에게 주식을 증여했어요. 최소 70억. 증여세만 1인당 40억이 나올 수 있는 정도 규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평균으로 치면 한 71억 내외라고 하는데 저 가치는 우리는 시총이라고 부르죠. 예. 주가는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게 증발될 수도 있고 가치가 또 엄청나게 이제 뛸 수도 있는데 뛸 수 있는 이 주식을 오너가 BTS에게 나눠줬다. 사실은 BTS와 빅히트는 뭐 이 공존 공생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전 주식 뭐 얼마든지 줘도 아깝지 않고 이 주가를 바로 뛰어 올리는 사람들이 바로 BTS이기 때문에 생각 같아서는 정말 아미들한테도 막 뿌려주고 싶네요. 예. 어쨌든 최근 SK바이오팜 또 카카오게임즈 청약 열풍 대단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이 열기를 이어갈지 좀 지켜보도록 네. 하죠.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